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듀일에서 ERP 정보관리사 물류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요. 2023년 5월 27일 날 시행이 되었던 3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웃소싱이다 라고 하면 외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자,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을 이 외부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맡기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자, 이 외부의 전문적인 이런 인력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ERP 아웃소싱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우수한 기술과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자, ERP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는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새로 채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일정 부분의 비용만 주면 되지 굳이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을 배치할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ERP 시스템 구축 후에는 IT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요. IT 아웃소싱 업체랑 독립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들을 도움을 받아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구축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 업체에게 계속해서 문의하고 의뢰하고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 의존성 등이 우리의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되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 극적 개선. 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서 심장을 다시 바꿔 끼듯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심장은 엔진, 그걸 다시 끼다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BPR을 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ERP 시스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 중, 자, 전체, 시스템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 토탈 코스트가 되겠죠. 자, 여기 토탈 코스트 누가 있을까요? 바로 총 소유 비용입니다. 자, 문장은 항상 비슷한 내용으로 맥락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 토탈 코스트 비용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총 소유 비용을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영정보 시스템. 맞는 표현이죠. 모든 사용자들은 권한 없이도. 자, 이게요. 권한이 없다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어떤 사원이 어떤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용 가능한 메뉴도 핸들링이 가능하고요. 사용 가능한 메뉴라 하더라도 전체 회사 전체의 것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장에서의 이루어진 것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발생한 것만 아니면 본인 사원이 입력한 것만 볼 수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권리를 나눠 놓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없이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효과적인 ERP 패키지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도입 효과를 위한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하자. 맞는 거죠. 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왜? 패키지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업무 효율을 위해서 전체 모듈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다고 합니다. 패키지 도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체를 모두 다 뜯어 고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속적인 교육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ERP 패키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패키지 도입을 했을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보는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입니다. 드디어 이제 물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과형 예측 모형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회귀 분석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 1번이 맞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왜 틀렸는지 볼까요? 이 주수평활법은 평활상수가 작을수록 최근 실적 자료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라고 했는데요. 평활상수가 클수록 최근 실적 자료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줍니다.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델파이법은 대표적인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 방법이죠.
정량적 방법은 회귀 분석과 같은 숫자 데이터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불규칙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기 예측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더라. 최근에 몇 개의 데이터들이 가장 지금의 현실 반영을 해줄 수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일정 기간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평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올바른 것은 1번이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성장성 지표예요. 성장성 지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확대율, 그 다음에 성장률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회사의 매출액이 아니에요. 금년도 전체 시장의 매출액이에요. 시장 전체가 500억 원이면 A 회사는 여기에 점유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실제 A의 매출액은 50억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A의 매출액 50억에 지금 보시면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시장이 많이 확대된 거죠. 자, 그래서 1.5배만큼 50%니까 1.5배만큼 상승 혹은 1 플러스 5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업계 자체도 매출액이 작년 대비 20%나 상승한 수치이죠. 1 플러스 20%, 즉 곱하기 1.2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50 곱하기 1.5 곱하기 1.2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50 곱하기 1.5 곱하기 1.2 이렇게 하시면 90억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90억 원이 됩니다. 자, 8번 갈게요. 판매 계획에 따른 지역, 시장별 판매 할당 방법에서 할당 목표 매출액을 산출할 때 기준되는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지금 보시면 이 지역, 시장별 판매 할당이에요. 지역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그 물건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물건을 원하고 있는지 잠재적인 구매력 지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상품 서비스별에 따라서 정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제외를 시키고 이 지역 시장별에 대한 것을 잠재 구매력 지수다라고 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생산성 상산은 외상 매출금 회수와 관련해서 요게 정말 허를 찌르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더 대박인 건 여러분들 해설지에 나오는 그 해설이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공개 답안에 정식 답안을 보시면 옆에 해설이 달려 있는데 그게도 달라요. 틀렸어요. 자, 요거 볼게요. 매월 25일에 마감하며 4월 말일을 회수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특정한 날에 마감을 하고 4월 말일에 회수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3월 달에 외상 매출금 회수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3월에 외상 매출금 회수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매출액에 대해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매출액이 25일에 마감을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2월 25일까지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플러스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넣어주셔야 될 텐데요. 이 매출액이요. 바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2월 26일부터 매출이 된 부분입니다. 자, 2월 25일 마감이 된 거고 마감 이후에 이제 새롭게 매출액이 쌓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회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체크해주는 내용이죠.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해설지에는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아니죠. 25일 마감해서 4월 말일을 회수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회수액에 대해서 넣어줄 때에는 2월에 외상 매출금 회수액을 넣어주게 됩니다. 즉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일까지 회수액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왜? 4월 말일을 회수일로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에 회수액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4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잔액 2월 25일까지의 잔액은 200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월 26일에서 3월 25일까지의 금액이 800이었다. 그리고 4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몇 퍼센트가 나온다? 예, 40%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자료에 회수액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회수액 400을 가져다 넣기는 하는데 뭐가 이상하느냐? 자,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본 건 3월의 외상 매출금 회수율을 물어봤죠. 그렇다면 얘는 사실 뭐가 되어야 돼요? 3월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다. 이렇게 자료가 제시가 되었어야 되겠죠. 자, 그냥 답안을 제공할 때만 이런 오류가 있었는지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저도 이제 문의를 해보겠는데 일단은 당연히 3월의 회수율을 물어보니까 3월의 회수액을 알려줬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여기 안에 자료로서 회수액이 나와 있는 게 4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400만 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제 10번입니다. 생산성의 연간 매출액은 4천만 원, 매출채권 평균의 회수 기간이 90일이다 라고 나와 있고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과 이렇게 1년에 365일이다 라고 하는 360일이다 가정하자고 하는데 자, 360일이 1년이에요. 그러면 평균 회수 기간이 90일이다 라고 하면 1년에 대략 몇 회 정도? 4회. 외상으로 매출하고 대금을 회수하고 외상으로 매출하고 회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균치를 구해보면 1년에 대략 한 4회 정도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회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나누시면 되냐면 매출채권,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이요. 사실 뭐 평균 매출채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기말의 매출채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한 게 4회가 나왔다 이거예요. 연간 매출액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4천만 원이고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나에게 물어본 게 A, 기말의 매출채권. 자, 얼마겠어요? 1000이겠죠, 1000. 그래서 4천 나누기 1000 하니까 4회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1000만 원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자, 유동자산 총액에서 유동부채 총액을 차감한 것 순운전자본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운전이라는 단어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순운전자본이다 라고 하면서 여신한도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현금의 확보를 더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방법들을 가지고서 포커스 맞춰서 문제를 자주 출제하셨었는데 요번에 이제 순운전자본이라는 요 순운전이라는 단어를 물어봤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시계열 분석 방법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변동 요인을 고려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죠. 자, 요건 제가 그래프로도 알려드렸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했다가 변화되는 거. 봄에 잘 팔리더라, 여름에 잘 팔리더라. 이런 변화들. 그 다음 추세선에 따라서 지금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더라, 하락하는 추세이더라. 이런 추세 변동도 있었고요. 순환 변동이다 라고 해서 잘 됐다가 안 됐다,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약간의 규칙성을 가지면서 좋았던 날이 있으면 나빴던 날도 있고 다시 또 나빴던 날이 있으면 좋았던 날이 있지 라고 해서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하는 순환 변동이 있죠. 자,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지그재그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면 불규칙 변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내용은요, 지금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을 물어봅니다. 자, 제조원가가 나왔지만 사실 제조원가는 필요하지 않은 단어예요. 왜냐? 도매 가격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매 가격은 도매 판매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그래서 도매업자가 물건을 얼마에 팔았느냐? 즉, 소매업자는 도매업자로부터 얼마의 물건을 사왔느냐? 5만 원에 사왔죠. 만약에 도매업자가 이제 판매한 가격이 아니라 도매업자가 사온 가격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뭐 도매업자의 영업비라든가 이익을 붙이도록 했겠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자, 도매 가격에 소매업자. 자, 소매업자는 도매업자로부터 5만 원에 사왔어요. 자기는 영업비 10,000원도 붙여야 되고요. 자기의 이익 10,000원도 붙여야 돼요. 그래서 7만 원. 자, 그 다음 볼게요. 사실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작년 22년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들을 알려주고 있죠. 출제자가 연속 3번에서 이 문제들을 내는 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볼게요. 공급망 프로세스의 물류업자랑 유통업자 단계를 물어봤어요. 물류업자와 유통업자의 단계. 사실은 이 아래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죠. 실제 시험은 위에 내용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냐면 공급업자와 제조업자 사이에는 이 조달주기, 보충주기, 제조주기, 주문주기 중에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재료를 얼마나 잘 조달할 것인지 조달 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업자는 물건을 제조해서 물류업자에게 보내줘야 돼요. 제조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조 주기를 체크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물류업자는 유통업자에게 보낼 때 어떻게 이 물류를 유통업자에게 얼마나 자주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는지 유통업자가 판매하다가 부족해지면 물류업자가 보충을 언제 할 수 있는지 매일 보충할 수 있는지 이틀에 한 번씩 보충하는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최종 소비자에게 갈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문 주기. 소비자가 얼마나 자주 주문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뭐 조달 주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제조 주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주문 주기를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은 뭐를 물어봤던 거다? 바로 보충 주기를 물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류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주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보여준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요 여름에 휴가 어디로 갈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 2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어디냐면 경북 칠곡에 뭐라고 있냐면 달제 저수지도 있고요. 달제 저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충주댐도 있어요. 충주댐. 자, 달제 저수지랑 충주댐에 가시면 돼요. 달제 저수지랑 충주댐에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달제 저수지 갔다가 충주댐 갔다가 복귀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아, 어차피 순서 물어보는구나. 순서 물어볼 때 우리가 달제 저수지, 제조주기, 그 다음 보충주기, 주문주기가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를 물어봤는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이번 시험은 세 번째 거 물어본 거였다. 자, 15번 갑니다. 창고 출고 업무 프로세스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수행되는 업무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주문이 들어오죠.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내보내세요 라고 지시가 와야 되죠. 물건을 내보내라는 지시가 와야 창고에 가서 물건을 픽해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장소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포장을 진행하셔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하는 거 출고 지시. 16번입니다. 제품 A의 재고 관련 정보입니다. 재고 회전율이 5회. 기말 재고량. 자, 우리가 보통 전체 총 판매량을 평균 재고량으로 나눕니다. 평균 재고량으로 나누어서 회전율이 5회가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 재고량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00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평균 재고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기초 플러스 기말 해서 두 개의 데이터니까 2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요게 1000개가 나왔다는 얘기죠. 기초 800에 기말
얼마를 더했더니 요 두 개 곱하면 2000개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800을 하시면 A는 1200개다 라고 해서 기말재고량이 1200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항공운송의 특성. 자, 항공운송, 화물의 운송 속도가 매우 빠르죠. 자, 포장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 해상운송, 선박과 관련해서 다른 운송에 비해서 운송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 선박. 화물의 운송에 대한 손상이 적어서 포장이 간단해요. 항공으로 이동할 때 얘기죠. 항공. 그 다음 운송 중 기상 악화에 따라 화물 손상 사고가 자주 발생해요. 배로 움직일 때 그래요. 배로 움직일 때. 납기가 긴급한 화물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항공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리을, 비읍, 기억, 리을, 비읍 이렇게 정답을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선박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항공에 대한 내용을 섞어놨네요. 18번입니다.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직배송은 생산자 창고에서 물류 거점을 거쳐 배송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직배송은 그냥 생산자 창고에서 곧바로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가는 게 직배송이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소비자 근처로 위치한 분산 물류 거점을 운영한다. 바로 얘가 정답이겠네요. 지역에 각각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지역에 누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 가까이 있는 거죠. 자,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생산자 창고만 보유하고 물류 거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한다. 자, 요 설명만 보면은 이건 다 누구였어요? 직배송 방식이었죠. 자, 통합 물류센터는 물건을 생산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의 창고로 모여드는 거였죠. 크로스도킹은 물건에 대해서 머무르지 말고 뭐 하셔라? 환적 기능만 해라. 그래서 물건을 바꿔서 실어서 바로 나가게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앙물류센터랑 지역물류센터를 혼합한다. 글로벌 공급망이다. 이거는 통합 지역 물류센터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크로스도킹이 아닙니다. 크로스도킹은 환적 기능이라고 하던가 24시간 이내에 물건이 빠져나간다거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19번. 자, 지금 내용을 보면 간모 손실 수량을 물어봤습니다. 간모 손실 수량. 이 내용을 풀기 위해서 기초가 1000개, 매입이 5,500개. 따라서 이 회사 전체 물량은 6,500개입니다. 자, 계속기록법이다 라고 했을 때 계속기록법은 기초 매입에 매출, 판매가 될 때마다 데이터를 실제로 체크를 해주는 방식. 그 다음 재고조사로 파악한 기말 재고수량. 이렇게 표현하면 실제 재고조사로 내가 알게 된 실제 데이터 500개. 이게 실질재고조사법을 이용했을 때죠.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꼭 이렇게 일치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변의 합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6,500개라고 했는데 4,600개, 500을 더하시면 5,100개예요. 6,500개랑 차이가 지금 1,400개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기 차이가 나는 1,400개의 수량이 바로 간모 손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갑니다. 자, 20번입니다. 창고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 자, 창고 안에 물품을 일정한 공간과 구역으로 구분해 주래요. 구분해 주는 거?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창고 내 공간을 용도나 목적에 따라 특정한 구역과 로케이션처럼 이렇게 아웃라인을 구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창고의 기본 원리로는 흐름 방향의 직진성 원리, 그 다음 물품, 사람, 운반기기의 역행이나 교차 없이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창고 배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배치를 할 때 흐름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오지 않게끔 서로 겹치지 않게끔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 다음 현금 할인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거. 일단 어드밴스드 선일부 현금 할인이죠. 그 날짜에 대해서 미래의 날짜를 적는 거죠. 그래서 거래일자가 원래 5월 25일이지만 미래의 날짜를 기입하고 그 다음 10일 안에 갚으면 5% 깎아줄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15일부터 10일 더하니까 며칠이 됐어요? 25일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5% 할인을 받으려면 6월 10일까지 대금을 지불하면 되는 end of month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매 당 월락이죠. end of month, 즉 끝나는 날, 달에 끝나는 날은 버리고 새로운 날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또 우리가 구매 당월락이다 라고 하죠. 그 다음 선적화물 송장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5% 할인을 인정하는 ROG 조건, Receive of Goods, 즉 상품을 수취하면 그때부터 현금에 대한 날짜를 카운트하겠다. 수취일 기준이죠. 따라서 여기서 설명이 되지 않은 건 2번의 선불기일 현금 할인이었죠. 선불하는 만큼 이자율에 대한 할인율을 구해서 우리가 더 추가적인 할인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제품의 생산 원가를 변동비, 고정비로 구분할 때 고정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정비는 내가 조업도를 늘리든 줄이든 상관없이 늘 일정 비용이 나와야 돼요. 나라가 나에게 부과시키는 세금 이미 정해져 있고요. 월세 100만 원짜리 공장에서 하면 월세 100만 원은 생산량을 늘리든 줄이든 상관없이 100이죠. 감가상각도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그대로 똑같은 거죠. 자, 직접 재료비는요. 변동비 성격이에요. 이게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들이 모두 다 변동비 성격인데요. 변동비 성격이라는 게 내가 커피를 한 잔 만들고 싶어요. 커피를 한 잔 만들 때 들어가는 커피 콩값, 원두값이 500원이다 라고 하면 커피 100잔을 만들게 되면 5만 원의 원두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에게 500원의 수고비를 주겠습니다. 그럼 100잔을 만들면 5만 원을 제공해 줘야 되죠. 이렇게 조업도, 즉 생산량을 늘렸을 때 관련된 비용이 같이 증가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변동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정비가 아닌 것은 1번이었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구매관리 업무 영역은 구매 전략, 구매 실무, 구매 분석으로 됩니다. 자, 구매 전략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죠. 자, 구매 전략은요. 방자가 들어가죠. 구매 방침, 구매 방법, 그리고 개가 들어가죠. 뭐가 있어요? 계획. 자, 그러면 방이 들어가 있는 거 방침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 공급자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구매 실무, 그 다음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서 구매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분석 활동의 감사. 자, 구매 방식에는 본사 집중 구매와 사업장별 분산 구매 방식이 있죠. 사업장별 분산 구매 방식의 장점을 물어봤어요. 즉 지역에서 구매할 때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지역에서 구매할 때 장점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재료가 빨리 있어야 돼요. 오늘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계란말이를 팔아야 되는데 계란이 똑 떨어졌네? 그럼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계란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요 앞에 가서 계란 한 판을 사오는 게 더 빠르더라 이거죠. 긴급 수요에 유리합니다. 자, 나머지는 본사 집중 쪽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 볼게요. 결제 조건에 대해서 20 days extra, 20 days extra라고 나와 있네요. 추가적으로 20일을 더 주는 거죠. 그러면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지불에 대해서 5% 할인을 해줄 건데 추가로 20일을 더 더해서 최종 30일 동안 현금 할인 기간이 진행이 되는 거죠. 5와 10이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부분 점수 이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5, 10 이렇게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공급자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A, B 순서대로 넣도록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반 경쟁도 있었고요. 그 다음 제한 경쟁도 있고요. 그 다음 지명 경쟁도 있고요. 그 다음 수의 계약 방식도 있죠. 자, 우리 각각의 키워드가 있어요. 수의 계약 방식은 1대1이죠. 1대1. 그래서 그 사람 하나
독점이죠. 독점. 일반은 다수가 경쟁에 모두다. 불특정 다수가 모두가 참여하죠. 자, 여러분들 제한과 지명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지명은 과거에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단순한 자격에 제한만 두고 있는 것은 제한 경쟁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참여했다. 일반 경쟁이죠. 자, 그 다음 입찰자의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뿐이지 자격을 한정하다, 제한한 것뿐이지 이들에 대해서 신뢰도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시는 건 아니었으니까 제한 경쟁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27번 관세법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요.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데요. 자, 여러분들 물건을 옮겨서 싣는 거 우리 적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건을 쌓아서 실으는 거 그런 것을 바꿔서 실으는 거 환적이라고 표현하죠. 신용장에서 규정된 선적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옮겨 적재한다고요. 적재. 적재라는 표현 물건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바꾼대요. 옮긴대요. 그쵸? 자, 그 다음 28번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등록 및 승인 권한을 각 무역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역 관련 거래 기관이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대한상공회에 소 기억해 주세요. 요즘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과거에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긴 했죠. 근데 그때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물어보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선적 서류들과 함께 같이 오답으로 끼워서 나온 거였는데 여기서는 뭐였더라? 대한상공회의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그냥 원산지 증명서 대한상공회의소 이렇게 기억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추심결제 방식. 자, 추심결제 방식은요. DA, DP 두 가지 있죠. 도큐먼트 페이먼트 보자마자 지불하세요. DA 그럼 accepted 해서 서류를 보고서 인수만 먼저 해갈게요. 서류 인수만 하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쾅 찍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DP 방식은 제가 현금 결제 방식이나 다름이 없어요. 라고 하고 DA 방식은 외상거래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무역결제 방식의 하나로 수입자가 통지은행이 소지한 환어음을 인수만 하고 즉 인수, 인도, 조건 얘는 지급을 해야 인도해주는 지급 인도 조건. 네, DA 이미 첫 번째에서 나왔죠. 수출상이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수입상에게 환어음의 지급 만기일 만큼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일정 기간은 대금의 수령을 하지 않는 거죠. 서류만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자, 어음을 인수한 수입자는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 대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그 사이 빨리빨리 물건을 찾아서 내가 팔아서 돈을 빨리 확보해서 물건값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30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일람 출급 환어음에 대한 매매율은 환어음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를 가감한다. 기한부 어음의 매입률은 땡땡땡에 대한 어음 기간 동안 금리를 차감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잘 몰랐다 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으면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아래 보기에 현찰 매매율이 나오죠. 현찰 매매율은 현찰로 결제한다는 표현이 꼭 어디든 있어야 돼요. 현찰로 결제한다는 현찰이라는 단어 없이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현찰 매매율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정답을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어찌되었든 일람 출급 환어음이다 라고 한다면 보자마자 바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에 대해서 이야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보기를 보시면서 현찰 매매율이 되려면 현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어디에도 현찰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내용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내국신용장의 취급 규정에 의해서 외국한 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래요.
정답이 내국신용장이었으면 왠지 내국신용장 취급 규정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여기에 괄호를 했을 것 같아요. 내국신용장의 개설 한도가 부족해서 개설 대상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국내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 등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설명이 뭐 그렇게 뭐 썩 매끄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낌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국신용장이랑 비슷한 건데 지금 내국신용장 개설이 안 됐구나. 내국신용장 개설이 안 되면 세컨으로 우리는 구매 확인서라는 서류를 가지고서 영세율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항상 내국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랑 둘을 비교하는 내용이 많죠. 둘은 모두 다 수출 거래로 실적 인정이 돼주며 모두 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국신용장은 은행이 지급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반면 이 구매확인서는 그런 지급 보증에 대한 역할은 없더라. 지급 보증에 대한 그런 능력은 없더라. 그게 가장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늘상 이야기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인데요. 자, 우리나라 현행 관세 납부 제도는 수입에 대한 신고 수리를 하고 나서 관세를 납부하는 사후 방식입니다. 관세 납부 방식은 스스로 납세액을 산출해서 내가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요. 반면 이제 세관장이 나에게 야, 너는 이 물건을 수입했구나. 이 물건의 관세율은 지금 현재 이 정도 선이야. 너는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돼. 라고 부과해서 고지하는 방식이 있죠. 항상 시험이 나왔을 때 요 15일을 괄호해서 나왔었어요.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결정해서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관세를 반드시 납부하셔라. 그래서 항상 수출은 수출 신고하고 나고 30일 이내에 선적을 해야 되는 거고 수입은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나서 15일 이내에 납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출의 30이라는 숫자, 수입의 15일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숫자에 대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신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저희 이제 문제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이번 회차 또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금방 넘어오긴 했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몇 가지 문제들도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뭐 주관식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나왔던 객관식 문제들을 많이 푸시다 보면 그 객관식에 괄호를 넣어서 우리에게 주관식으로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주관식이다 객관식이다 나누어서 학습하시기보다는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풀어가시면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이 객관식 문제가 괄호가 나온다면 이쪽에 괄호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예측한 내용들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아까 보신 내용대로 신고했다가 괄호를 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장 전체가 입에 익을 정도로 익숙해질 정도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